오늘도 박진수는 아침 7시에 일어나 검은 양복을 입었다. 거울 속 52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성공한 사업가의 단단한 표정. 하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엔 늘 비어있는 구멍 하나가 있었다. 그 구멍은 30년이 넘도록 메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미경이 식탁에 계란 후라이와 된장찌개를 차려놓았다. 결혼 25년 그녀는 진수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고아라는 것만 알 뿐 어떻게 고아가 되었는지는 모른다. 진수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건드릴 수 없는 금기 영역이었다. 미경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25년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오늘 늦을 거야. 계약건이 있어서 조심히 다녀와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20년간 일궈낸 진일기업은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되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다녔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달려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욱 일에만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회사에 도착해서 진수는 평소처럼 회의를 진행했다. 직원들과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부 조건들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오후 2시 갑작스레 가슴이 찌릿했다. 왼쪽 가슴 통증이 심해져 식은땀이 났다. 숨쉬기도 어려워졌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비서가 놀라며 다가왔다. 119 불러요. 빨리.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다.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장님,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진수는 VIP 병실에 입원했다. 미경이 급히 달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괜찮아요?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평소에 몸 관리 좀 하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그냥 좀 쉬라는 거겠지. 별일 아니야. 하지만 진수는 왜 갑자기 가슴이 아팠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말이다. 계약도 잘 진행되고 있고 회사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날 밤 9시경 진수는 복도를 거닐고 있었다. 병실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산책을 나온 것이다. 흰색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진수가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낡은 한복 저고리에 허리가 굽은 모습,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죄송한데요, 저 아시는 분인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진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진수가 보았다. 아, 아니에요.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하지만 진수는 이상했다. 그 할머니의 음성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마치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신을 부를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 왜 그렇게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으로 들렸을까? 진수는 할머니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말했다. 진수님, 옆 병실 할머니가 밤새 오시던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니세요? 계속 진수야, 진수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라고도 하시고요. 너무 애처롭게 우셔서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진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엄마는 자신을 버렸다. 30년 전에 서울역에서. 하지만 진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할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검사를 받을 때도 자꾸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떨리는 목소리, 그 간절한 눈빛. 저녁 무렵 진수는 복도 끝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할머니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찾고 있었어. 30년간 찾고 있었어. 진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 할머니의 뒷모습이, 그 떨리는 어깨가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어릴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여인은 누구지?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진수야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다.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기억 같았다. 8살,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역 대합실에서 엄마 손을 놓쳤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진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였다.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진수야, 엄마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 엄마는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엄마의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엄마가 금방 올게. 알았지? 네, 엄마.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진수는 계속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여간이 점점 조용해져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사람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지만 진수만 혼자 남아 있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진수는 화장실을 찾아가 봤지만 엄마는 없었다. 역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 역 안의 조명이 어두워져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꼬마야,
부모 어디 갔어? 영무원 아저씨가 다가왔다. 진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안 와요. 벌써 이틀째예요. 집은 어디니? 몰라요. 엄마가 서울에 일 보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전라도에서 왔어요. 그렇게 진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성모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진수는 철호 원장에게 맡겨졌다. 그 첫날 밤 진수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이 자식, 엄마한테 버려진 주제에 생떼 좀 그만 써라. 철호는 울고 있는 진수의 등을 후려쳤다. 진수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철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가 널 찾으러 올 거라고 꿈깨. 이미 다른 남자랑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너 같은 짐덩어리는 필요 없다고 버린 거라고. 그 말이 어린 진수의 마음에 못처럼 박혔다.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는 쓸모없는 아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 고아원에서의 10년은 지옥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을 갔지만 진수는 늘 남아 있었다. 입양 가정에서 진수를 보러 와도 번번이 다른 아이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입양 기회도 줄어들었다. 진수는 성격이 삐뚤어져서 입양 안 간다. 엄마한테 버려진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단 말이야. 철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진수는 느끼고 있었다. 입양 가정이 와서 자신을 보러 올 때마다 철호가 일부러 나쁜 말만 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문제가 많아요. 밤에 악몽 꾸고 울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못 어울려요. 철호는 왜인지 진수만 특별히 미워하는 것 같았다.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 누가 너 같은 애를 데려가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자신이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8살부터 18살까지 10년간 그렇게 살았다. 18살이 되어서야 진수는 고아원을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세상에 맞서 싸웠다.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 모든 과정에서 진수를 지탱해 준 건 오직 성공에 대한 집념뿐이었다.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마음 한구석의 구멍은 메울 수 없었다.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겐 금기였다. 미경과 결혼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았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자신 같은 상처를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때로는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엄마의 모습,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은 차갑고 외로웠다. 병실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았어. 미경은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다. 옆 병실 할머니가 계속 우신다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간병인 말로는 계속 진수라는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밤새도록요. 진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진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왜 자꾸 그 할머니가 신경 쓰일까? 왜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왜 그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밤 진수는 몰래 복도로 나가 옆 병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해. 진수야, 엄마는 포기한 적이 없어. 30년간 계속 찾았어.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 하지만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엄마는 나를 버렸어. 30년 전에. 서울역에서. 하지만 그날 밤 진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가 자꾸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건드렸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기로. 이대로 계속 궁금해하면서 지낼 수는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진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점심시간 진수는 간병인에게 물었다. 옆 병실 환자분, 어떤 분이세요? 김옥분이라는 할머니세요. 당뇨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가족이 없으신가 봐요. 계속 혼자 중얼거리시고 밤마다 우시고 그러세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김옥분. 진수는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머니 성함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살에 헤어진 기억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불렸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라는 성은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 할머니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아세요? 글쎄요. 주소는 경기도 어디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계속 제 이름을 부르신다고 해서요. 오후에 진수는 복도에서 그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었다. 진수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안녕하세요. 진수가 먼저 인사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진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마치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어제 제 이름을 부르신 것 같던데. 할머니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 순간 진수는 할머니의 오른손 등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그 흉터는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순간 진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릴 때 엄마가 뜨거운 팬에 손을 대었던 일, 정확히 그 자리, 그 모양의 흉터였다. 진수가 울면서 엄마 아파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며 괜찮아. 우리 진수가 걱정해 주니까 안 아파라고 말했었다. 할머니 혹시 손을 다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급히 손을 감추며 당황했다. 그 반응이 더욱 진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검사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진수는 그 할머니의 걸음걸이도 기억해냈다. 휠체어에서 잠깐 일어섰을 때 보인 모습,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 어릴 때 엄마도 그렇게 걸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진수가 엄마 왜 아파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져라고 했었다. 그날 밤 진수는 미경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예전에 우리 결혼할 때 호적 등본 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왜요? 갑자기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시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내 친어머니 성씨 말이야. 당신이 예전에 김씨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김씨, 김옥분, 혹시 설마. 진수는 스스로를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너무 흔한 성이지만 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게 더 무서웠다. 진수는 다음 날 오전에 할머니 병실 앞에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나오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종로구 쪽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예요. 할머니는 한참 진수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그 눈물은 30년간 참아온 그리움의 눈물 같았다. 젊은이 당신 혹시 박진수 씨 아니세요? 진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세상이 한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그 순간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진수가 급히 부축하며 말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일어서세요. 진수야, 엄마야, 엄마가 늦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따뜻함.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엄마와 일치했다. 할머니 아니, 정말 엄마예요? 진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52살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 내가 너 엄마야. 김옥분이야. 진수야, 엄마가 30년간 너만 찾아다녔어. 그 말에 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수는 할머니를 간신히 병실로 모셨다. 두 사람 모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진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엄마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52살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 내가 너 엄마 김옥분이야. 진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진수가 30년간 그리워했던 그 온기였다. 왜 서울역에서 안 오셨어요? 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틀 동안 그 벤치에서 기다렸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8살 아이였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살아났다. 진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깡패들이 와서 납치를 했어.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엄마가 내 아빠 빚보증을 서 있던 상태였어. 내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졌거든. 그 사람들이 돈 못 갚으면 애를 팔아버린다고 위협했어. 그래서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애는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 엄마가 모른다고 했더니 엄마를 차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30년 전에 그 무서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엄마가 사흘 동안 감금당해 있으면서 매일 매를 맞았어. 아들 어디 숨겨놨냐? 빨리 데려와라 하면서. 그러다가 겨우 도망쳐서 서울역으로 뛰어갔는데 너는 이미 없었어. 진수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진수야, 엄마가 어떻게 내 새끼를 버려? 그날부터 엄마가 30년간 너만 찾아다녔어. 경찰서에도 가고 고아원마다 다 돌아다녔어. 옥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진수의 어릴 때 사진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30년간 모아둔 거야. 내 사진,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경찰서 신고서, 너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진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릴 때 엄마와 찍은 사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 유치원 입학사진, 모든 게 진짜였다.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럼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진수야, 엄마가 병원마다, 회사마다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진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너도 성인이 되면서 성을 바꿨을 수도 있고, 옥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엄마가 작년에 당뇨로 입원했다가 간병인한테 들었어. 박진수라는 사장님이 가끔 이 병원에 온다고. 혹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정말 내가 맞더라. 엄마. 52살 남자가 72살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3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 혼자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엄마를 원망했었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30년 만에 만난 모자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녀는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다. 여보, 내 엄마야. 내 친엄마를 찾았어. 미경은 깜짝 놀라며 옥분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 시어머니세요? 그래, 며느리야. 만나서 반가워. 그동안 우리 진수 잘 돌봐줘서 고마워.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옥분의 손을 잡았다.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뿌리를 알고 싶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그 궁금증이 이제야 풀렸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더 있어. 그때 너를 못 찾게 한 사람들 아직 살아있어.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누구요? 고아원 원장이었던 최철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 계획한 거였어. 옥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진수는 옥분이 꺼낸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 안에는 30년 전 고아원 문서들과 함께 최철호라는 이름이 적힌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수야, 그때 엄마가 납치당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 그 사람들이 전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최철호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옥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72세 할머니의 눈에서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타올랐다. 최철호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팔아넘기려고 계획한 거였어. 그 사람이 사채업자들과 짜고 내 아빠를 파산시킨 거야. 진수의 주먹이 벌벌 떨렸다. 18살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장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악마였다는 것이다. 그럼 아빠 사업이 망한 것도 맞아. 내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 거래처를 소개해 준 사람이 최철호였어. 그 거래처가 가짜였고 내 아빠가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 줬어. 그렇게 빚이 불어난 거야. 미경이 옆에서 들으며 분노했다. 그럼 의도적으로 우리 남편 가족을 파탄내려고 한 거네요? 왜 그런 짓을? 옥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였다. 진수야, 우리 집이 있던 종로구 땅이 있었어. 그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아니? 종로구요? 지금이야 비싸겠지만 100억이야. 30년 전에도 10억은 했어. 최철호가 그 땅을 노렸던 거야. 내 아빠를 파산시켜서 그 땅을 헐값에 사려고 했던 거지. 3천만 원에. 진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한 놈의 탐욕 때문에 파괴된 것이었다.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군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땅을 팔 수 없게 하려고. 맞아. 너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내 아빠한테 계속 협박했어. 아들 보고 싶으면 땅 팔아라고.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내 아빠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야. 나는 남편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너를 찾아다녀야 했어. 진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엄마가 30년간 고생한 것도, 자신이 고아원에서 학대받은 것도 모두 최철호 때문이었다. 그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전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그 종로구 땅 결국 그걸로 큰 부자가 됐어. 내 아빠가 돌아가신 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넘겨줬지. 대신 너만 돌려보내달라고 했어. 그런데 안 돌려보내는 거야. 내가 성인이 됐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엄마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널 찾기 시작했어. 그 인간 지금은 부동산 회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MCH 부동산에서 우리 공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진수는 통화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MCH 부동산이 뭐야? 진수는 통화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옥분이 MCH에 반응을 하며 진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최철호가 운영하는 회사야. M은 모스트, C는 철-호, H는 홀딩즈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놈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만든 거야. 진수는 소름이 끼쳤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최철호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이 내가 성공한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래,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자 이번엔 내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 미경이 분노하며 말했다.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30년 전에도 모자라서 지금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다니. 진수는 서류들을 자세히 보았다. 그 안에는 최철호의 범죄 증거들이 가득했다. 위조 계약서,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고아원 아이들 학대 기록까지 있었다. 엄마, 이 증거들을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30년간 사설 탐정 여러 명에게 의뢰해서 모은 거야. 엄마가 청소부, 식당일, 공장일 다 하면서 번 돈으로 내 원수를 찾았어. 옥분의 손은 30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 손 하나하나에 아들을 위한 사랑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서는 그 놈을 이길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진수 씨죠? 최철호입니다. 진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차가운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아직도 버릇이 안 고쳐졌네요. 그때 그 버릇 없던 고아 그대로군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라니? 당신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서류들 말이에요. 30년 전 일은 이제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 당신 회사는 다르죠.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최철호의 목소리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악독함이 묻어 있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어머니와 와이프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진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진수야, 괜찮아? 엄마, 그놈이 전화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위험해. 그놈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30년 전에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미경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위험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야. 그놈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을 거야. 법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포기 못해. 진수는 옥분이 30년간 모은 서류들을 다시 보았다. 그 안에는 최철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엄마, 내일 제대로 끝장을 봅시다. 그놈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날 밤 진수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30년 수건을 풀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진수는 MCH 부동산 본사 앞에 섰다. 강남 한복판의 30층 빌딩이었다.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놈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게 분했다. 진수는 30년간 모은 증거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5층 사장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다. 드디어 결판을 낼 때가 온 것이다. 박진수 씨 오셨군요. 최철호는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거대한 사장실에서 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30년 전과 똑같이 차갑고 잔인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 할 말만 하고 가겠어. 역시 버릇이 안 고쳐졌네요. 그때도 이렇게 건방졌었는데. 최철호는 책상에 앉아 진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30년 전 고아원에서 진수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그대로였다. 어머니 잘 만났죠? 30년 만에 모자 상봉이라니 참 감동적이네요. 내가 30년 전에 한 짓 다 알고 있어. 너가 방해만 안 했어도 진작 만났을 것을. 진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위조 계약서, 부동산 매입 내역서, 고아원 학대 기록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나를 고아원에 보내고 어머니를 30년간 고생시킨 모든 증거야. 최철호는 서류들을 흘끗 보더니 비웃었다.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시효도 지났고 이런 것들로는 법정에서 무력해요. 시효? 내가 지금도 내 회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건 정당한 사업 제안이에요. 당신 공장 부지가 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매입하려는 거죠. 최철호는 여전히 뻔뻔했다. 하지만 진수는 준비해온 게 있었다. 그럼 이것도 정당한 사업이야? 진수는 최신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제 최철호가 협박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와이프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최철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역시 편집된 거라고 하면 되죠. 요즘 AI로 음성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준비물은 따로 있었다. 내가 아직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성모의 집 말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내게 당하고 있다는 거야. 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근 고아원 아이들의 진술서였다. 이건 지난주에 받은 거야. 내가 아이들을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정부 지원금도 빼돌리고 있다는 증언들이야. 최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진수는 USB를 꺼냈다. 내가 정치인들에게 뇌물 준 기록들이야. 개발 허가 받으려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준 돈, 경찰서장에게 준 돈,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어디서 그런 걸 구했어? 최철호가 처음으로 당황했다. 30년간 너를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 내 어머니처럼 내게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30년간 파산시킨 가정들 목록이야.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어. 총 47가정이 내 때문에 파산했고 그 과정에서 12명이 자살했어. 최철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진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내 아들 최민수가 미국에서 마약 밀매하다가 체포된 기록이야. 그걸 빼내느라 변호사비, 로비, 정치권줄 대는데 쓴 돈이 무려 보석금으로 100억을 썼다는 기록도 있고. 그만해. 최철호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 얼굴은 30년 전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노인의 모습이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30년 전에 우리 가족에게 한 짓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까지 빼돌린 돈들을 모두 반환하고 고아원 운영권을 포기해. 미쳤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우리 가족 파탄 낼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진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루 줄 테니까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변 안 오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거야. 박진수,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의야. 30년 늦은 정의지만. 진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으로 향했다. 그때 최철호가 뒤에서 말했다. 너 그렇게 하면 내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진수는 돌아서서 최철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손 떼면 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100개 언론사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어. 그리고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휴대폰으로 녹화가 진행 중이었다. 지금 이 대화를 녹화하고 있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기자들에게 전송되고 있고. 최철호는 그제야 진수가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너가 30년간 한 짓, 이제 전부 밝혀지게 됐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 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답변해.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모든 게 공개돼. 진수는 사장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30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드디어 해줄 말이 생겼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철호였다. 박진수 씨, 만납시다.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위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어디서? 당신이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성모의 집 고아원으로 와. 거기서 끝내자. 진수는 옥분과 미경과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그곳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후 2시 최철호가 나타났다.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다. 함께 온 사람은 변호사와 회계사로 보였다. 고아원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 과거 이 고아원 출신들, 그리고 최철호에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었다. 진수가 사전에 연락한 사람들이었다. 박진수 씨, 왔습니다. 최철호는 진수 앞에 서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떻게 하겠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고아원 운영권 포기 서류입니다. 그리고 30년간 빼돌린 정부 지원금 87억 원을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고아원 운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철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70세 노인이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박진수 씨, 아니, 진수야. 내가 잘못했다. 최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에 내 가족을 파탄낸 것, 너를 고아원에서 괴롭힌 것, 모든 게 내 탐욕 때문이었다. 변명할 수 없다. 옥분이 앞으로 나섰다. 30년간 아들을 찾아다니며 고생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30년간 내 아들을 못 만났어. 옥분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너 때문에 내 진수가 18살까지 지옥 같은 곳에서 자랐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최철호는 땅에 머리를 박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나왔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20여 명의 아이들이었다. 진수는 그 아이들을 보며 3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이들에게도 사과해. 진수가 말했다. 이 아이들한테도 너는 똑같이 했잖아. 최철호는 아이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원장 아저씨가 너희들을 에게 잘못했다. 앞으로는 새로운 원장님이 와서 너희들을 잘 돌봐주실 거야.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동안 무서워했던 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놀라워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최철호 씨, 30년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반환할 계획입니까? 네, 모두 반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고아원 운영비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활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대가입니다. 진수는 최철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최철호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30년 전의 악독함은 사라지고 패배한 노인의 후회만 남아 있었다. 진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 그 지옥 같은 고아원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내가. 그런 말하지 마. 내가 할 소리 아니야. 진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잘 자란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날 괴롭혔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30년간 찾아준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때 옥분이 진수의 팔을 잡았다. 진수야, 이제 됐어.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집에 가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의 한이 완전히 풀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최철호는 변호사와 함께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다. 70세 노인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떠나는 모습이었다. 고아원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진수는 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집에 가요. 미경도 옥분의 다른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세 사람은 고아원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그 고아원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진수에게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이겨낸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최철호의 몰락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공개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검찰은 최철호를 소환했고 그는 횡령사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고 성모의 직 고아원은 국가관리로 넘어갔다. 한 달 후 진수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는 옥분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30년간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진수는 아침마다 어머니께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되었다. 어릴 때 하지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 거죠? 그래, 당뇨 수치 확인하러 가야지. 너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괜찮겠니? 회사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진수야, 사실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가 날 원망할까 봐였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단다. 어딘가에서 우리 진수가 엄마를 미워하고 있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 옥분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진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감싸주며 웃었다. 이제 괜찮아요.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공기가 따뜻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그런 조용한 여운 속에서 옥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고아원 말인데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다고 하더라. 엄마, 그곳에 도움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너처럼 외롭지 않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희가 후원할게요. 같이 해요. 그리고 가끔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거든. 미경도 동의했다. 어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고아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옥분이 말했다. 진수야, 엄마가 행복해. 저도요, 엄마.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정말 만나게 되니까 꿈만 같아.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옥분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와 저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미경은 웃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미경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괜찮아, 며느리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30년간 못 해준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진수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엄마, 뭐 하세요? 김치찌개 끓였어.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거. 진수는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 맛은 30년 전 기억 속의 그 맛 그대로였다. 엄마, 이 맛이에요. 이 맛. 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 가족에게는 30년 만에 찾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진수는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옥부는 진수와 미경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걸으며 행복해했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30년간 찾던 그 완전함이 바로 이것이었다. 성공도, 돈도, 명예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구멍이 드디어 메워진 것이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그녀의 손길, 그의 미소,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마침내 진수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